자,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시는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산 쪽의 개정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공부 전에 늘 봐왔던 것처럼 유가증권의 출제 범위부터 볼까요? 크게 유가증권의 분류와 단계매매증권, 매도가능 증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론이나 실무 문제로 2, 3회 시험마다 한 문제쯤 출제가 되니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1년 이내에 팔 목적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의 반대 개념으로 1년 이후에 처분할 목적,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장기 매매 증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얘를 이름을 이렇게 장기 매매가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얘는 가끔씩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거라면 구분 없이 중요하게 잘 출제가 되지만 전산회계 2급은 아직 초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또 한번 진도를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이게 재무상태표의 표시이고요. 자산, 부채, 자본인데 쭉 이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 증권은요. 1년 이내에 팔 목적의 증권들을 말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팔아서 현금화가 될 거니까 당좌 자산으로 구분하겠죠? 근데 이 주식 같은 것들 중에서 1년 이후에 판매할 것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가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1년 이후에 팔 것들은 투자 개념이잖아요. 장기성으로.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오늘 공부할 유가증권은 일부 내용은 당좌 자산, 일부 내용은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 관련해서 첫 번째 공부할 건 뭐냐면요. 바로 유가증권의 분류예요. 자, 유가증권이 뭘까요? 여러분 용어를 잘 보시면은요. 유는 있을 유고 가는 가치가, 가격가예요. 즉, 가치가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증권이 뭐냐? 일종의 종이 조각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분 주식이야 잘 알겠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럼 주식을 사는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내가 특정 기업에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권리가 있다, 소유권이 있다 라고 해서 지분증권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돈 빌려줄게 이러면 그냥 구두로 빌려주는 거지만 차용증 받고 회사가 정식으로 채권이라는 사채권을 발행을 하고 공개적으로 돈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이 채권보다는 주식 위주로 공부를 여러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주식에 대한 자세한 양식 같은 것들은 제가 저 뒤쪽에 자본금 쪽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유가증권은 크게는 주식도 있고 채권이 있는데 자, 이 주식과 채권을 어떻게 분류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분류해 볼까요? 자, 회계는 기본적으로 장단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단기에 사고 팔 목적이 있는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요거는 1년 이내에 이제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볼 거기 때문에 단기는 단기인데 이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살짝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반대 개념인 건데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성으로 판매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반대되는 개념은 장기 매매 증권인데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얘를 장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조금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 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을 갖고 있고 이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은 아무 때나 팔 수 있거든요. 현대차가 발행한 채권은 내가 갖고 있다가 아무 때나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채권 중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남한테 빌려준 돈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면 차용증으로 누구한테 그걸 거래하겠습니까? 남한테 못 팔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개적으로 모집할 때 채권을 내가 샀다? 그럼 이 채권을 현대자동차가 만기 때 갚기 전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걸 들고 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답니다.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즉 시장성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1년 이내에 아무 때나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어야 단기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도 내가 아무 때나 팔 수 있다 그랬죠. 현대자동차 채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조심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시장성이 없어진다면 시장성이 없어져. 그럼 이게 1년 이내에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단기 매매가 아닌 거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뭘로 분류하는 거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다. 여러분 요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에 처분할 목적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참고할 게 있는 게요. 여기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이란 말이 나와요. 자, 만기가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기는 주식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권에서 만기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채권만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주식 증권이다? 여러분 이거는 오로지 채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게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세 개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 차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산회계 2급은 요건 잘 안 나와요. 만기 보유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한 증권은 채권이구나. 근데 만기 길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혹시 곧 판매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단기로 분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장단기 기준으로 이렇게 1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출제됐던 문제인 거지요. 다음 중 재무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여러 계정 과목을 묻는 중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물어봤네요. 현금, 통화나 주화나 지폐, 타인 발행 투표, 우편한 증서들이다. 여러분 저 앞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현금은 당장 쓸 수 있는 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화는 당연한 거고 타인이 발행한 투표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현금처럼. 또 한편 우편한 증서도 당장 우체국 가면 돈을 바꿔주기 때문에 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이자. 맞는 얘기죠? 자, 매도 가능 증권.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장기 매매 증권이란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이나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말하는 거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성이 아니라고 했죠. 얘는 장기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인 겁니다.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여러분 오늘 강의 말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기타 당좌자산 공부를 할 때 나올 이야기인데 미수금은 기계나 건물 같은 것들을 팔고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게요. 맞는 말입니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맞는 얘기죠.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고 자산 쪽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이 분류가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흔히 묻는 문제가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후,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랍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크게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1년 이내 처분 목적이 있는 단기 매매와 1년 이후에 처분 목적이 있는 만기 보유로 구분한다고 했죠. 바로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 취득을 합니다.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겠죠? 자, 나중에 처분하겠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얼마 만에 끝난다는 겁니까? 1년 이내에 끝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주의할 거예요. 취득할 때 이제 증권회사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을 할 때 약간의 비용이 들어요. 자, 이 수수료 비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일반적으로 자, 어떤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 업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지금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이잖아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한 원래 사고 팔려고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기매매증권은 부수적인 거래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비용을 뭐로 처리하는 거다? 영업 내인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보유를 하다 보면 여러분 연말에 기말에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처음 살 때보다 이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산액의 이익은 주식 위주예요. 주식 가격이 올랐다? 평가 이익이 생겨요. 주식 가격이 내렸다? 평가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그 평가 손익을 인식을 기말에 해줘야 돼요. 나중에 얘를 처분하잖아요. 내가 샀던 금액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싸게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처분할 때 손실이나 이익이 생기는 이런 세 가지 흐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한번 요 3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단기매매 증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취득 시점, 기말 결산 시점, 그리고 처분 시점, 요거죠? 요 별로 회계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25일자에 주식이 몇 주입니까? 1000주를 현금 600만 원, 총 이만큼 돈이 나간 겁니다. 구입을 했는데 액면 금액이 5,000원이래요. 여러분, 유가증권 이 공부를 할 때 액면 금액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저 뒤에서 자본금을 공부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지만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취득 금액이 중요한 거죠. 이때 거래 수수료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여러분, 요 내용 가지고 다시 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서 12월 31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식 1000주를 공정가치 시세를 다시 따져보니까 6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는 겁니까? 650만 원이 됐대요. 얼마가 좀 오른 겁니까? 자, 50만 원 정도 금액이 올랐어요.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주식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놓고 다음 연도 3월 3일 날, 자, 이 중에서 1000주 중에 반이죠? 500주를 얼마에 판 겁니까? 350만 원에 판 거죠. 지금 650만 원이 전체 가격인데 반이니까 요거의 반, 325만 원짜리겠죠? 325만 원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팔았느냐? 350만 원에 판 거예요. 자, 더 비싸게 팔았죠? 여기서도 여러분 금액이 더 증가했어요. 얘는 평가한 금액이 증가한 거고 얘는 처분한 금액이 증가한 거죠. 여러분, 요 세 가지 흐름을 한번 저랑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한 시점 9월 25일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했느냐? 차변되면 분기를 끊어야죠.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얼마가 나갔냐면 610만 원이 나갔어요. 왜 610만 원이죠? 600만 원은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인 단기매매 증권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뭐냐? 증권회사 같은데 수수료 비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빨랑 단기에 팔 거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 단기 해버립니다. 이래서 얘를 수수료 비용 처리를 10만 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이 주식을 처분하고 사는 게 주 목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상사란 상사야. 도소매업이에요. 따라서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주의할 거는 바로 요겁니다. 자, 600만 원어치 취득을 한 겁니다, 주식을. 그런데 12월 30일이 딱 돼서 연말이 된 겁니다. 주식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600만 원짜리가 650만 원으로 얼마가 올라간 겁니까? 50만 원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600만 원짜리를 65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잡아줘야 됩니다. 차변에. 차상이 느는 거죠? 오른쪽에 뭐라고 잡을까요? 얘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이익을 받네. 평가 이익이다. 라고 해서 단기매매 증권. 판 게 아니잖아요? 평가한 거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평가하면서 이익이 생겼다. 평가이익이 50만 원 생겼고 이 평가이익도 이 회사의 주업은 아니니까 영업 외 수익에다가 잡는 겁니다. 나중에 저랑 K랩 입력을 하겠지만 이 영업의 비용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것들은 900번 뗀 거고 이것도 900번 뜨겠죠? 다 900번 뜨로 입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럼 또 하나 주의할 거. 주식이 이제 얼마가 된 겁니까? 600 더하기 50해서 주식이 얼마가 되어 있다? 650만 원으로 이제 금액이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자, 평가를 이렇게 해서 주식이 늘어나게 되면 요게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 그 효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발생 시의 재무제표의 변화예요. 먼저 재무상태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죠. 자, 좀 아까 50만 원 증가했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매매증권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한편 손익계산서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잡기 때문에 얘가 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니까 결국 이 밑에 단기순이익도 이만큼 증가하겠죠.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단기매매증권은 감소할 거고요. 여기 평가 손실이 잡혀서 단기순이익이 줄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월 31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주식을 팔았다고 했죠. 원래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500주만 처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0주 있을 때 이 주식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6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반이니까 이거의 반이 얼마가 될까요? 자, 650만 원을 2로 나누면 이 금액이 325만 원치를 처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350이 들어왔어요. 실제 이만큼 처분을 했는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 350만 원이 자, 입금된 겁니다.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왔죠? 얼마가 더 들어왔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325만 원 들어왔는데 더 들어온 금액이 얼마다? 25만 원이죠. 이게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아까는 12월 31일 평가했죠? 얘는 판 거잖아요. 자, 이 용어를 매각 이익이라고 처리하지 않고 이 K랩은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용어는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게요. 나중에 K랩 입력을 할 때는 F2 눌러가지고 단기 매매만 쳐도 이 단기 매매가 있는 용어가 다 뜨잖아요. 계정 과목들이. 거기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혹시 이거 단기 매매도 안 떠오른다? 여러분이 단기 매매도 안 떠오르면 시험 보러 가면 안 되겠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저랑 이 문제 가지고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좀 전 공부했던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그리고 그해 년도 말 기말 12월 31일, 그리고 처분할 때 이 3단계별로 한번 K랩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미 회사를 보시는 것처럼 안양상사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안양상사로 들어오시고요. 혹시 여러분 앞전 강의를 안 듣고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앞전 강의에 K랩 설치, 그 다음에 자료 데이터 설치하는 법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안양상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포맷 그대로 만들어 놓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안양상사 들어왔다는 전제하에서 일반 전표 입력창을 클릭을 딱 하고요. 자, 취득 시점이 9월 25일이죠. 자, 무조건 모든 거래는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입력하기로 했죠. 여러분 제가 잠깐 요거 칸만 좀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조금만 칸을 더 줄일게요. 차변이니까 3번을 눌러서 일단 뭐가 들어온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라고만 쳐도 107번의 단기 매매 증권이 뜨죠. 이거 입력을 한 다음에 총 금액이 600만 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0 3개를 한 번에 누르고 싶으면 이 번호판 좌판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0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번 또 누르셔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 취득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고 쳐보는 겁니다. 수수료라고 치면 자,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게 다 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984번에 나와 있는 요 수수료 비용이 오른쪽에 유가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안양상사는요. 상사니까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가 주업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 외가 900번대라고 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금액을 얼마 입력하는 거냐면 1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총 모든 금액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F2 눌러서 여러분 요거를
현금이라고 쳐서 610만 원 입력하면 분기에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시점 분기에 입력을 끝냈기 때문에 다음은 바로 기말 시점 12월 31일자 분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제가 좀 이렇게 칸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이 됐더니 이 천주의 공정 가치가 650만 원이래요. 좀 전 분기에서 우리가 얼마 입력했냐면 600만 원 입력을 했죠. 650으로 50이 올랐죠. 3번 눌러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 더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50만 원 입력을 해주고 4번 눌러서 오른 것만큼 이익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2 눌러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처분하고 이익 난 거예요? 평가하고 이익 난 거예요? 평가하고 이익 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905번 900번 따가 항상 영업이라 그랬죠? 얘를 딱 입력하면 자 12월 말자 분기가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대변의 평가 이익이 늘어서 이익 생기고 그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분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연도 3월 3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지금 한 연도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라 사실 얘를 죽이고 다음 연도에 다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세 개를 다 그래도 시험 문제에 묻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세 개를 다 보여주다 보니 그냥 같은 창에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3월 3일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이게 다음 연도 거 불러다가 3월 3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칸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누르셔서 내용을 보니까 다음 연도 3월 3일자에 주식 500주를 350만 원에 현금 받고 처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주식은 총 1000주였죠? 500주면 50% 절반인 거죠? 전년도 말에 50만 원 증가시켜서 650만 원 만들어 놓은 거죠? 반이 얼마입니까? 325만 원이 팔린 거죠? 325만 원짜리를 350만 원에 팔았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F2를 누르신 다음에 현금이라고 쳐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3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근데 갖고 있는 주식은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자, 4번 눌러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치 없애야 되는 거냐? 325만 원어치 없애야죠? 차대가 25만 원이 안 맞죠? 어디가 빕니까? 대변이 비죠? 4번 눌러서 자, 여기 뭐라고 적는 거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쳐보면 자, 평가 이익 말고 906번에 처분 이익 보이시죠? 이거 딱 눌러서 처분 이익을 이렇게 25만 원어치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분기 입력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시험 문제에 주로 전산액의 2급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입력한 취득시, 12월 31일 기말 결산시, 다음 연도 처분시 이 세 개의 흐름을 여러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분기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기말 평가와 처분에 대해서 칠판의 분계도 끊어보고 K랩에 입력 한번 해봤죠? 관련된 자, 이론 기출문제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물음은 단기 차익 목적으로 남영전자 주식 1000주를 자, 주당 6만 원에 매입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총 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1000주라고 알려주고 한 주당 6,000원이다라고 알려줘서 내가 얘를 직접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요게 취득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래 수수료 5,000원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름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 과목은 당좌 자산에 속한다. 여러분 이 단기 차익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팔 수 있기 때문에 돈과 같은 거다라고 해서 당좌 자산 처리한다고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계속 볼게요.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 이 5,000원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거다.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병 처리한다고 했죠. 맞는 얘기예요.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죠? 그럼 정답은 4번인가 봐요. 볼게요.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 과목의 취득가액은 6천만 5천 원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게 취득가예요. 아, 이게 6천만 원인가요? 아, 이게 6만 원이죠. 이게 6천 원이 아니고 6만 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6천만 원이 되겠죠. 취득가가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5천 원은 따로 비용 처리하니까 합치면 안 되고 요것만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아닌 거죠. 6천만 원이 되겠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이 전산회계 2급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요. 맨날 묻는 문제가 그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 뭐냐? 1년 이내다. 그리고 수수료 어떻게 하는 거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다. 야, 요게 핵심 문제인 거죠. 자, 계속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이미 공부한 것처럼 회계 기말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처분할 목적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라서 여러분 얘는 장기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장기성으로 투자한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좀 전 여러분 이런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단기성인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얘는 장기성이니까 투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단계별 처리 똑같아요. 취득했다가 기말 보유했다가 처분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보유, 처분을 할 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여러분. 얘는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단기 매매 증권은 얘를 단기 수수료 비용 처리해서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했죠. 논리는 그렇다 그랬죠. 빨랑 판매할 거니까 그냥 수수료는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빨랑 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안 팔 주식이야. 근데 여기 수수료를 갖다가 오래 비용을 떨어버리면 팔지도 않을 건데 비용만 들어가. 안 되겠다. 이거를 싸그리 취득원가에 넣자 라고 해서 취득원가에 여러분 얘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래 팔 게 아니니까 올해 취득한 거는 몽땅 다 매도 가능 증권, 올해 발생한 수수료도 다 매도 가능 증권, 하나도 손익 인식 안 하고 다 합쳐서 넘겨버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가손익은요,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까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하락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잡은 다음에 얘를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게 자본 항목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하면 회계 초신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 설명되어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항목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얘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겁니다. 근데 느낌상 제가 자본이라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가 아니겠죠. 이 자본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완의 의미는 뭐냐면요, 단기 매매와 다르게 이 매도 가능은 단기에 팔 게 아니고 장기로 갈 거기 때문에 팔 목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얘가 좀 올랐어요, 좀 내렸어요. 여러분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서 단기 순이익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금액을 몽땅 자본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모르셔도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이런 내용이지만 평가손익을 갖다가 얘를 단기 순이익에다가 넣지 않겠다라는 뜻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하락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생겼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자본을 줄여준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지만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되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하, 장기성이니까 당장 팔 게 아니니까 연말에 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 하더라도 얘는 자본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단기 순이익에다 집어넣지 말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처분할 때는 높게 처분하면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요. 낮게 처분하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이거 어차피 판 거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잘 안 나와요. 전산회계 2급에. 보유 몰라도 돼요. 처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 취득할 때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다? 단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유는 뭐다? 어차피 나중에 팔 거니까 당장 비용 처리하지 말자. 그런 취지다.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전에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을 하면 손익계산서에 안 집어넣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선이 2개라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 있는 항목이라 그랬죠? 자본이라 그랬죠? 한번 이걸 제가 재무제표에 표시해 볼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데 여러분 아까 주식 가격이 오르면 손익계산서 금액이 올라와서 당기순이익이 올랐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기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는 변동이 없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집어넣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본이 되는 거죠. 거꾸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가능 증권이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서 자본을 줄여주는 거고 얘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전산회계 2급 차원에서는 과감히 패스해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여러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공부를 했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유가증권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단기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이고요. 얘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으로. 얘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 하나 볼게요. 2020년도 문제인데요. 다음 거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장기 보유 목적이라고 써 있죠? 그럼 둘 중에 뭐겠습니까? 매도 가능했죠? 문정의 주식 1주당 액면금액 1,000원, 이거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를 100주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주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자기합수표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수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기본적으로 100주를 취득했는데 이게 하나에 1,000원에 취득한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만원이죠? 근데 여기에 뭘 더해야 되는 거냐? 수수료 10,000원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주식 가격, 요건 수수료. 두 개를 합친 게 매도 가능 증권의 총 금액이 되기 때문에 11만원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겁니다. 자, 투자자산 얼마가 이게 매도 가능이니까 매도 가능은 투자자산이라 그랬죠. 투자자산. 따라서 투자자산 11만원이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요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10,000원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거를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겠죠? 또 만기 보유 증권 10,000원이 11만원이 증가한다?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했지만 의미는 알아야죠.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채권만 해당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죠. 유동자산 10,000원이 감소한다. 여러분 유동자산 10,000원이 감소한다. 얘는 투자자산이라고 그랬죠? 돈이 얼마가 나갔어? 자기합수표 여기 있죠? 그럼 자기합수표는 얘가 현금이에요. 현금이 얼마가 줄었습니까? 총 11만원 지급했잖아요. 이만큼 감소하죠? 유동자산은 10,000원이 아니라 11만원이 감소하니까 또 틀린 말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공부했고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지만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주식의 취득 단계별 흐름을 T계정에 표시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T계정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초급 과정이다 보니까 T계정을 많이 묻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식회사 태평의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랑 저 앞전에 재무제표의 생성 과정, 회계 순환 과정 공부를 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원래는요. 이런 식의 태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현금 출납부 같은 양식의 별도 장부를 만드는 게 실무상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회계 공부할 때는 총계정 원장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태계정을 쓴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살짝 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시간도 없고 너무 어려운 거는 못하겠다. 합격이 목적이다라는 분들은
이 T 계정이 표시하는 내용은 과감하게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얘는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 T 계정, 여러분 혹시 T 계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 강의 이걸 바로 들으면 안 되고 저 앞전에 T 계정 강의를 안단 전제에 설명을 드릴게요. T 계정 안 모르겠다, 그냥 패스하세요. 자, 자산이니까 왼쪽 차변이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변은 감소하는 거죠. 4월 5일자에 100만 원어치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당좌 예금을 주고 샀겠죠. 그리고 7월 24일에 50만 원이 줄었어요. 이 말은 이 산 거의 반을 판 겁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돼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 손실이 발생했어. 10만 원어치. 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팔고 50만 원 남았죠? 100만 원어치 샀었어요. 처분하고 이제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다시 여기서 또 10만 원이 평가 손실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말에는 얼마가 되는 거냐? 40만 원이 돼 있는 게 지금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이렇게 10만 원, 여기 10만 원이죠, 10만 원. 자, 이렇게 10만 원이 왼쪽에 있다. 평가 손실이 생겼다. 여러분, 평가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변이 있단 말의 의미는 평가 손실이 10만 원 생겼다. 그 뜻이고요. 처분 이익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8만 원이 있다. 여러분,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오른쪽이 대변이익에서 발생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50만 원어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처분 이익이 얼마가 생겼냐면 8만 원이 생겼대요. 얼마를 돈을 받은 거냐면 58만 원에 팔았겠죠. 50만 원짜리를 58만 원에 8만 원 이익이 생긴 거죠. 볼게요. 4월 5일자에 단기 매매 증권 최저 공가는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주고 산 거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7월 24일에 매각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은 58만 원이다. 58만 원 주고 팔았죠. 50만 원짜리를. 8만 원 이익 생긴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12월 31일에 단기 매매 증권 기말 공정 가액은 40만 원이다.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얼마가 있었던 겁니까? 5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깐 거죠. 이게 공정 가액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인가 봐요. 자, 12월 31일 결산 시 공정 가치가 장부 가액보다 상승했다. 얘는 여러분 시가니까. 시가가 더 상승했습니까? 50만 원짜리 주식이 있던 게 40만 원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하락을 했죠. 10만 원어치. 하락했으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평가 손실이 생긴 거죠. 답은 이게 틀림만 아니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시험장에서 맨땅에 보면 완전히 멘탈이 붕괴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자, 여러분, 이상 공부한 내용 간단히 정리 한번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유가증권이지요. 유가증권은 크게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관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요것만 채권이 있다 그랬죠. 주식 채권 다 사고 팔 수 있죠. 1년 이내다 단기 매매 증권, 1년 이후다 장기 매매가 아니라 일반 교표기 기준 얘를 매도 가능으로 이름을 바꿔놨다. 살짝 암기가 필요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비용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장 팔 거니까, 올해 팔 거니까 그냥 다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영업의 비용이죠.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보유할 때 기말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얘는 기말 12월 31일이죠. 뭐 하는 겁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고 하락하면 평가 손실이죠. 나중에 팔 때 높게 팔았다. 자, 처분 이익, 낮게 팔았다. 처분 손실. 이 모든 게 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 외에 손익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전산액의 이익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도하는 증권도 있다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매도하는 증권은 다른 거 알 거 없어요. 요렇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